자,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는 건 여러분 어딘가에 대출이 있거나 예금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돈 걱정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진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려질 단 하나의 숫자가 여러분의 월급날, 통장 잔고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제규어 오아시스가 그 숫자의 정체 배경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칠 파장까지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따라오세요. 자, 먼저 전 세계 금리 지도부터 펼쳐봅시다. 2026년 7월 현재 주요국 기준금리를 한눈에 보면 꽤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 연준은 3.50에서 3.75%, 유럽중앙은행은 약 2.15%, 일본은행은 약 0.75%,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은 현재 2.50%에 딱 멈춰있는 상태죠. 숫자만 보면 한국이 딱 중간 어딘가에 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로는 미국, 아래로는 일본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랄까요.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이게 상당 기준으로 무려 1.25%포인트나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왜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금리가 높은 미국 달러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글로벌 자본이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원화는 자연스럽게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나도 좀 대접받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반대로 일본과의 금리 차이는 약 1.75%포인트로 이쪽은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악몽에서 깨어나 0.75%까지 올라온 일본 중앙은행의 행보는 엔화 강세를 예고하고 있고, 이게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이 글로벌 금리 지형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진짜 고수들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판이 짜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마치 날씨 예보처럼 틀리면 욕먹고 맞아도 당연한 거 아냐? 소리 듣는 자리가 바로 중앙은행 총재 자리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정교한 통화정책 반응 함수가 작동합니다. 핵심 고려 변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GDP 성장률, 즉 경기가 지금 과열이냐 침체냐를 봅니다. 둘째, 소비자 물가, 줄여서 CPI,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약 2%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셋째,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 금융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입니다. 넷째, 환율과 자본 이동, 외부 충격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일러 준칙이라는 공식도 참고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물가가 목표보다 높으면 금리 올려, 경기가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면 금리 내려, 이런 체계적인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필 지금 인상이냐 이겁니다. 한국은행은 2.50%를 무려 7회 연속으로 동결해 왔습니다. 신중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결정 장애 모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인상을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국내 요인부터 보면 한은 수정경제 전망에서 2026년 성장률을 2.6%로 제시했습니다.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모멘텀이 확인되면서 지나치게 완화적인 금리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크게 약해진 거죠.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압력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그냥 방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대외 요인도 뚜렷합니다. 미 연준은 3.50에서 3.75%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혼자 동결을 고집하면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대출이자 얼마나 오르나요? 한국은 대출의 상당 부분이 코픽스, 즉 코픽스나 기준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금리가 비슷한 폭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경제 주체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보유한 분들은 반대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수혜를 봅니다. 한계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차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부도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국채 발행 비용이 상승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요. 은행과 보험사는 순이자 마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위 영끌 대출자와 자영업자, 소득 하위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반면 현금성 자산이나 예금을 두둑이 보유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늘 그렇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농부에게는 단비고 소풍 나온 사람에게는 회방꾼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이게 진짜 핵심 아닐까요?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과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을 정리해보면 2026년 7월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연말까지 추가로 2차례 더 인상된다면 3.0%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7년 초에는 최대 3.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같은 기관은 최종 금리 상단을 약 3.50%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를 흔들 변수도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실업 증가, 취약계층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인상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되고 인하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2.50%에서 멈춰있던 한국 금리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0.25%포인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금리 사이클의 막이 오르는 신호탄입니다. 방향을 이해하고 내 자산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투자 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 타이밍을 지금 당장 점검해보시고 예금 만기는 짧게 굴리면서 금리 상승 수혜를 챙기는 전략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 안 하면 그건 금리 인상 다 알면서도 변동금리 대출 그냥 놔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고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제발 현명한 선택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분석과 인사이트는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여정 제규어 오아시스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